멕시코는 마약의 제국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 걸까요? 그 인연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세기 후반에 멕시코의 시날로아라는 서쪽에 있는 지역에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인들이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중국인들은 어떻게 멕시코에 오게 된 걸까요? 뭐 노동하러 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자리를 일종의 찾아서 세계적인 지역 간의 이동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른 세계화 시대에 태평양을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멕시코의 서부 해안지대, 페루의 친차섬까지 이렇게 여러 곳으로 이주했고요. 철도 건설에 투입되고 농업 노동자로 활동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가져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아편? 있겠죠. 양귀비 그렇죠. 같은. 예, 양귀비, 아편 양귀비 종자였다고 하는데요. 아편 전쟁에서 배운 그 아편. 예. 오늘날 멕시코 마약의 역사는 중국인들이 가져온 아편 양귀비 종자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에서 19세기 말부터 아편이나 마리화나가 재배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노래 가사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안 씨, 네. 예, 라쿠칼라차 노래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예. 혹시 앞부분만 살짝 너무 잘 들려주실래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 fumar. 예. 마리화나. 마리화나 예, 가사에 마리화나라는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마리화나 이제 피우는 거. 라쿠칼라차라고 하는 게 번역을 하면 바퀴벌레라는 예, 바퀴벌레죠. 바퀴벌레가 피울 마리화나가 없어서 걸어갈 수가 없다.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와 이거를 어렸을 때 그렇게 신나게 불렀던 거야? 아니, 제가 그러니까 멜로디는 되게 익숙한데 가사를 처음 들었어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사실 이 노래의 배경을 보면 1910년대에 멕시코에서 벌어졌던 큰 혁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노래에도 나올 정도로 멕시코에선 아편이나 마리화나의 복용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는 미국과 멕시코 간 두 나라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이 매우 느슨한 편이어서 이 마약들은 미국으로도 흘러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서북부 지역이랄까요? 또는 중북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서 1970년대 초부터 생아편, 마리화나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마약 밀거래업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 체계는 매우 단순한 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판매하고 운송하는 구역을 가리켜 플라사라고 불렀는데요. 영어식으로는 플라자라고 할 수 있죠. 플라사. 당시 플라사의 규모는 작은 마을이나 도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경 도시 티후아나가 마약의 유입 경로로 자리 잡게 되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리화나의 양은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늘아 씨,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이 저 그 마리화나를 얼마나 피운 거예요? 전체 마리화나 소비량의 50%에서 60%가 멕시코산이었고 마리화나를 그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150만 명을 넘었대요. 150만 명? 예, 엄청 많이 배웠죠. 정말 예. 이 시기 마리화나가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는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던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였을까요?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 히피 문화인가요? 히피네, 히피. 네. 사진 보니까 바로 히피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는 모양인데요. You call him a man. How many
히피 문화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자유로운 복장, 또 평화를 상징하는 꽃, 기성 질서에 대한 도전 또는 전쟁 반대, 그리고 마리화나였습니다. 맞아요. 당시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마리화나를 많이 복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마리화나뿐 아니라 다른 마약 복용도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당시 미국이 여전히 치르고 있었던 역사적인 전쟁, 베트남 전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부상을 통해서 굉장히 아프면 결국 그걸 참기 위해서 진통제를 이제 맞게 되겠죠. 그런 마약성 진통제에 익숙해져 있던 참전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마약을 끊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커졌던 것인데요. A congressional report has estimated that 10 to 15% of American servicemen in Indochina are heroin addicts. 이런 모습을 매우 불편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네. 대통령. 닉슨 대통령은 1971년 6월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America's public enemy number one in the United States is drug abuse. In order to fight and defeat this enemy, it is necessary to wage a new all-out offensive. This will be a worldwide offensive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sources of supply as well as Americans who may be stationed abroad wherever they are in the world. 국가 차원에서 나선 거네요. 그렇죠. 얼마나 심각하면 대통령이 저걸 지금까지 하겠어요. 인정하는 마약 거네요. 근절을 그 위한 얼굴 문제라는 표정이 네. 어때 보이죠? 너무 어두워요. 굉장히 화가 많이 단호해 나셨어요. 보여요. 네. 그게 발표문에서도 확인됐듯이 이 마약에 대처하는 닉슨 대통령의 태도는 매우 강력했죠. 매우 강경했고 마약을 공공의 적 1호, 퍼블릭 에너미 1호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결국 닉슨은 1969년에 미국 멕시코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또 멕시코인들의 이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차단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특히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1973년 7월에 이 조직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DEA라고 하는 DEA. 마약 단속반. 그러니까 마약 전담 번역을 하면 미국의 마약 단속국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따로 생길 정도로. 예. 미국에서는 이 DEA가 엄청 잘 알려진 조직이에요? 그렇죠. 뭐 드라마 미드를 보면 항상 I talk to the DEA and they said 그 항상 저런 그런 약자도 나오고. 경찰보다는 뭐 또 다른 군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 가서 어떤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갑자기 인터폴 카르텔의 같은. 보스 검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이 1976년에 멕시코 군인 1만 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바로 콘도르 작전입니다. 콘도르 작전을 통해서 미국의 DEA는 멕시코의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마리화나 초목에 제초제를 뿌리는 방식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으로 1977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3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마리화나 밭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 시사 주간지 기사 내용에 코카인은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다. All American Drug.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 강한 눈보라처럼 몰아친다. 코카인에게 붙은 일종의 별칭 같은 게 화이트 레이디라는 맞아요. 것이죠. 화이트 레이디 있죠. 네. 그리고 당시 포드사 연 매출이 약 370억 달러였는데 미국 내 코카인 정매출이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네, 진짜 그 대기업 매출 수준이랑 비슷한 거네요, 진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코카인이 크랙이라는 형태로 아, 미국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건데요. 이 크랙은 기존 코카인과는 달리 흡입하는 즉시에 환각 효과가 나타났고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격이 좀 더 저렴했기 때문에 부유한 이들이 아니어도 구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2년에서 1985년 사이에 미국에서 크랙을 사용한 사람들이 160만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It's just like, getting cookies at a store. You can go anywhere and get it. Good to go, take him, move in. Get on the ground, here we go. Each one of those is what? $20? Is this yours? It's everybody's. What do you mean it's everybody's? I have been trying to stop, okay? I've slowed down a lot. But it's not just something I can just stop and do right then and there, I'm sorry. I'm not like everybody else. I just can't go and stop. 미국이 그럼 뭔가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어요. 예, 1980년대 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 역시 강력한 마약 단속 정책을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Drugs are menacing our society. 37 federal agencies are working together in a vigorous national effort. And by next year, our spending for drug law enforcement will have more than tripled from its 1981 levels.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마약 정책의 특징은 군사화와 공급 축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마약 생산지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예 마약 재배 단계부터 싹을 자르는, 즉 원천 봉쇄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 문제에 레이건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 낸시 레이건까지 나서게 되는데요. There's a drug and alcohol abuse epidemic in this country, and no one is safe from it because it's aimed at destroying the brightness and life of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United States. And when it comes to drugs and alcohol, just say no. So, won't you join us in this great new national crusade? 이게 마약 대치 노래예요? 일종의 캠페인 영상인데요.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 것 같은데요. 아마 매직 존슨 모습.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TV에서. 네. 지금 보셨듯이 계속 반복되는 멘트가 있죠. Just say no. Just say no. 낸시 레이건은 그냥 아니라고 하세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당연히 이 캠페인은 마약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 슬로건, 구호는 1980년대를 풍미하고 대표하는 정치적인 구호가 되었죠. 이렇게 레이건 정부는 마약 문제에 대해 강경책을 또 구사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마이애미 쪽으로 오는 밀매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레이건의 조치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카르텔이죠. 에스코바리죠. 예, 메데인 카르텔. 맞습니다. 바로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이었는데요. 그들의 운송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콜롬비아 카르텔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역사를 바꿔놓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누굴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라는 인물입니다. 이것도 머그샷이네요. 펠릭스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설명할 때 보스 중에 보스. El jefe de jefes. 예, 바로 두목 중에 두목,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초석을 다진 사람인 거네요. 맞습니다. 펠릭스는 1970년대 중반에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과달라하라를 중심으로 한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수장이 되었던 인물인데요. 그의 전직이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설마 막 뭐 마약 단속반 출신 아니죠? 아니야. 정답. 지원 씨. 문제 아니지? 예, 퀴즈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손을 드셨으니까. 순간 문제인 줄 알았어. 경찰인가? 경찰인가? 정답입니다. 와. 그의 전직은 바로 멕시코의 연방 사법경찰이었습니다. 야. 경찰이 어쩌다가 경찰 출신이 범죄 조직을 말하자면 창설했다 또는 강화했다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데 이렇게 거물이 된 거예요? 이 펠릭스 가야르도의 등장 이전까지 멕시코 마약 사업에서 코카인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멕시코에 코카인. 그냥 마리화나. 그냥 마리화나. 아편과 마리화나. 하지만 펠릭스는 미국의 마약 수요와 또 콜롬비아의 상황 변화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인들이 찾는 마약이 마리화나나 헤로인에서 코카인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점. 두 번째는 미국의 압박으로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배송하는 해상 루트가 막히고 있었다는 점을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펠릭스는 플라사의 우두머리들, 수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대신 이제 코카인의 시대가 온다. 콜롬비아로부터 코카인을 들여와서 미국으로 배송하려면 멕시코 내의 플라사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결국 펠릭스는 플라사 보스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고 멕시코 마약 유통망을 통합하고 그 유통망을 장악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펠릭스는 1980년대 중반에 원래 직접 미국으로 운송을 하고 있었던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에게 멕시코를 통한 새로운 육상 루트를 이용하자라는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콜롬비아 카르텔의 답은 오케이였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카르텔은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코카인 배송의 브로커 역할을 맡게 된 셈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코카인 1톤 요것을 간단한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서 반죽으로 만들면 그것이 800달러에서 1000달러 수준으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화 과정을 거치고 멕시코에 도착하면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까지 뛰게 됩니다. 와. 10배로 뛰어버리네요. 그리고 최종 소비자 가격, 즉 미국의 길거리에서 팔리는 수준을 추산해보면 또는 12,000달러에서 150,000달러로 상승한다고 하죠. 자, 이런 코카인 유통 경로는 1980년대 당시에 미국에서 소비된 코카인의 60%를 차지했답니다. 그러면서 펠릭스는 그 이용료를 상당히 두둑하게 챙기게 되겠죠. 펠릭스와 그의 조직인 과달라하라 카르텔은 마약 카르텔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펠릭스 가야르도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오는데요. 펠릭스의 동업자로 라파엘 까로 낀테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 DEA 요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 낀테로라는 사람이 소유한 1,000헥타르 규모의 마리화나 농장을 멕시코 당국이 급습해서 불태워버린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불태워버린 마리화나의 양은 약 1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1억 6천만 달러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 솟구친 킨테로는 당시 위장 잠복 중이던 DEA 요원 엔리케 키키 카마레나
납치했고 고문 끝에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실제로 그 코몬을 했던 그 집 뒷마당에서 거기서 이제 시체를 버리고 갔는데 그냥 대놓고. 네 근육이 드러나 있었고 저기 창도 그렇고 다 그냥 실제 내부 기관들이 다 네, 밖으로 나와 있었고요. 맞아요. 나와 있었고 머리 쪽에서도 드릴로 구멍을 뚫은 그런 흔적까지 있었는데 뭐 거의 악마적인 범죄인 셈인데요. 너무나 비인적인 방법으로 고문을 했었던 거죠. 예,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명분이 생겼다 아닙니까, 명분. 그렇지, 뭐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명분이 확실히 또 생겼. 기회이기도 한 셈이죠. 뿌리 뽑아야죠. 우선 레이건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데요. Enrique Camarena Salazar, Special Agent of th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was conducting an undercover investigation in Guadalajara, Mexico to smash a ring of drug traffickers. He was kidnapped, tortured brutally, and killed. In the crusade for a drug-free America, these heroes gave all that they had and all that they were. Let us do all that we can to honor their memory.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까마레나 요원을 추모하고 또 미국을 마약 없는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곧 응징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국가 간의 문제 아니에요? 예. 멕시코와 미국. 예. 멕시코와 미국. 그럼 일단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카마레나 살해 사건에 대한 응징을 가하는 과정에서 멕시코 당국을 압박해 이것을 요구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맞아. 그걸 압박해. 정답. 이것 지원 씨 그 죽인 사람 내놔라. 존말할 때. 가해자를 찾아서 미국으로 송환해달라. 오답입니다. 아니요? 정답. 규현 씨 미국의 요원들이나 이런 미국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멕시코 내에서 수사할 수 있고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정확한 답입니다. 규현 씨 정답입니다. 맨날 맞추네요. 어떻게 정확한다. 지금 시청자를 쏘는 거예요? 지금 예민한 주제인데. 사랑의 총알을 쐈어요. 사랑의 총알을 쏘신 거죠? 네, 사랑. 미국은 멕시코 당국을 압박해서 작전 지휘권을 넘겨받고 멕시코 내에서 무장 추적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1985년 3월에 FBI 요원들이 파견돼서 사실상 멕시코 경찰과 또 군병력 일부까지 지휘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카르텔 두목들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특히 까마레나의 납치 용의자로 지목됐던 3명을 모두 잡았다고 합니다. 킨테로도 이 과정에서 체포됐고 결국 그는 DEA 요원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DEA 요원 살해 사건에 연루된 마약 카르텔들을 처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숨진 요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1986년 10월에 새로운 마약법, 마약 남용 금지법이라고 알려진 법이 시행되는데요. 이 법의 주요 내용 중에 마약 단속을 위해서라면 당사국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그 나라의 영토에 가서 독자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 사건 이후로 미국 DEA 요원이 지금까지 살해당한 사례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못 건드리는구나 이제. 멕시코의 마약왕 그 펠릭스는 어떻게 됐어요? 전방위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사이에 그래서 펠릭스는 미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잠적을 했는데 그 전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그 카르텔 영역을 조직의 부하들이나 자기의 친척, 지인들에게 분할해 준 것인데요. 그 뒤 과달라레 카르텔은 티후아나, 시우다드 후아레스, 또 멕시코만, 골포라고 부르는 시날로아 등등 여러 곳의 카르텔로 분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펠릭스의 조직 분할 작업은 현재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독으로 하다가 독점으로 하다가 아예 그냥 프랜차이즈처럼. 프랜차이즈를 냈네. 아주 효과적인 비유였는데요. DEA 요원이 살해됐는데 또 미국이 강하게 거기에 응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마약 카르텔을 곳곳에 확산시키는 또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씨, 그 펠릭스는 절대 안 죽어도 안 잡혀요? 그 89년 4월에 그때는 잡혔어요. 잡혔어요? 네. 드디어 잡혔는데 그때는 이제 징역 40년 받았었어요. 한 28년 정도 됐었을 때 다시 그 재심이 진행이 돼서 37년 추가됐다고요? 네, 징역이. 네. 그러면 총 못 나가죠. 77년형이에요? 그렇죠. 못 나가죠, 그냥. 재심은 누가 신청? 본인이. 네. 본인이 왜 신청했다가 그걸 신청해가지고 37년형. 셀프. 셀프로. 셀프요, 셀프. 거기가 편안했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런데 콜롬비아와는 달리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들은 단일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뿌리를 둔 느슨한 연합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훨씬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펠릭스 한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또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펠릭스의 카르텔 분할 과정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마약 카르텔과 그 수장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꽤 오랜 기간 미국 수사기관의 지명수배 1순위이기도 했던 그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또 뭐야? 또 누구야? 바로 시날로아 카르텔의 보스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입니다. 엘 차포. 시날로아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요람과 같은 곳입니다. 펠릭스 가야르도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여기 이제 시날로아 그 아주 오랫동안 그 마약 생산 또 배송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카르텔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치와와 두랑고. 자, 그래서 이 셋을 가리켜서 멕시코의 골든 트라이앵글인 셈입니다. 여기로부터 국경지대까지 바로 이제 마약 생산과 운송의 중요한 루트가 되는데요. 미국으로 밀매되는 마약의 65%가 바로 이 시날로아 카르텔을 통해서 유통된다고 추정되었습니다. 끝이 없네요. 끝이 없네. 이 막강한 카르텔의 수장이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이었던 것이죠. 구스만이 그 펠릭스의 뒤를 이어서 이 카르텔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 시날로아 카르텔을 발전시킨 건가요? 예, 그가 했던 일은 육상 운송 루트를 새로운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식이었고요. 땅으로 다녔다. 땅을 팠다고? 이런 식으로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이전보다 많은 양을 빠른 시간 내에 유통시킬 수 있었는데요. 철로도 있네요. 되게 깔끔하게 놨네요. 깔끔하네요. 조명까지 있으니까 되게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잘 줘놨네. 저거를 짓는 동안 모른다고? 아무도 모르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아무도 모르는 위치에서 끝나는 거죠. 맞아요. 이 유통의 스케일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한 표현이셨고요. 마약이 오고 가는 터널은 주로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집과 창고를 사서 지하를 뚫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티후아나에서 미국 샌디에고의 오타이 메사라고 하는 창고 구역까지 연결된 터널입니다. 그 길이가 730m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구스만이 뚫어놓은 터널들은 최근까지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송을 해서 이제 미국에 도착한 마약들은 뭐 또 그럼 그걸 유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현재로 보면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은 밀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들을 육성하면서 미리 확보하고 미국 내의 유통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큰 도시,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시카고, 애틀란타 등의 거점을 두고 직접 유통을 해서 결국 수익을 높이는 방식이죠. 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스만이 은밀하게 자신의 마약 제국을 넓혀가면서 엄청난 불을 쐈고 있는 와중에 마약 카르텔의 존재를 멕시코 국민들에게 확연히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Bien, bueno, pues lamentablemente, como lo estabas mencionando, este lunes, alrededor de las 4 de la tarde, un grupo de personas fuertemente armadas con fusiles. 아, 미쳤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구스만이 시날로아 카르텔의 그 두목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날로아 카르텔과 경쟁 관계에 있던 티후아나 카르텔 쪽 사람들이 구스만이 과달라하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에 탑승할 거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리고 구스만이 탄 차를 향해서 이제 총탄을 난사한 셈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구스만이 아니라 바로 오캄포 추기경이었다는 거죠. 아마 차 같은 모델을 타고 있었는데 그 차, 추기경이 타신 차를 구스만의 차라고 오인한 이 청부업자들이 총을 발사한 아이고. 탓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죄야 그게, 추기경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세력 다툼에 추기경이 희생되고 만 것인데요. 이 비극적인 사고로 멕시코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A fin de que purificado de toda culpa, lo hagas sentar junto a él en la mesa de tu reino. Por nuestro Señor Jesucristo, tu Hijo, que siendo Dios vive y 국민들이 엄청 충격에 빠졌겠어요. 그렇죠. 일단 멕시코 사람들은 90% 이상 가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침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가톨릭 사람 너무 많아요. 멕시코에서. 그래서 추기경이 죽었다는 거에 대한 사실 더 충격적이었죠. 당시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다, 암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정부하고 당시에 마약 카르텔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숨진 추기경이 멕시코 정부와 마약 카르텔 간의 모종의 거래, 불법 거래를 폭로하려 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구스만은 수배됐고요. 결국 한 달 뒤인 1993년 6월 과테말라, 이웃나라 과테말라에서 체포돼서 멕시코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뒤에 20년 9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스만이 잡혀가고 난 다음 해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세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칼데론은 미국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는데요. 부시 대통령은 2007년 멕시코의 메리다라고 하는 곳에 방문해서 이 칼데론을 만나고 메리다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We discussed ways to make our nation safer, both nations safer, and both nations prosperous. President Calderon is taking a tough stand against organized crime and drugs, and I appreciate that. 이번에 3년간 14억 달러라는 돈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입금했겠죠. 에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돈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걸 할 수도 있죠. 네네. 근데 미국이 준 14억은 주로 마약 단속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그 마약 단속 기관 강화를 위한 미국이 그 무기와 그 장비, 쓰는 장비나 그리고 그 훈련 프로그램에 위해서 그 돈 줬죠. 칼데론의 첫 번째 조치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군인들이 그러니까 길거리 순찰을 일상화하는 것인데 2010년까지 전체 군대의 4분의 1, 거의 4만 5천 명이 곳곳에 마약 카르텔과의 전투에 투입됐을 정도입니다.
칼데론이 마약 문제 척결을 위해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마약 카르텔의 수장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면 조직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예전에 비하면 네. 이게 지금 너무 분화돼 있어서 네. 나는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수장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럽고 아니 누가 대리인으로 야 네가 나 대신 들어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맞아. 막 거물급이 아니라서 난 너무 수사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일단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5년 넘게 코카인을 한 110톤 정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총기류도 뭐 거의 10만 건 이상, 그다음에 뭐 비행기도 500대 이상, 또 상당한 현금이 압류됐다고. 비행기가 500대가 있었어요? 예. 또 2010년까지 한 4년 동안인데 뭐 조직원들이 거의 380명 정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뭐 멕시코 정부가 이제 승리한 거네요. 거의 뭐 이제 마약과의 전쟁에서. 그런데 전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칼데론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자, 칼데론이 이렇게 우두머리들을 제거하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 경쟁이랄까 이게 훨씬 더 이제 격화됐고 카르텔과 카르텔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졌죠. 그래서 2006년에 한 6개쯤으로 추산되던 주요 마약 카르텔의 숫자가 2015년에는 9개, 2021년에는 뭐 16개, 좀 다른 추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확대가 됩니다. 야, 정말 라쿠카라차 맞네요. 바퀴벌레네. 안 죽네. 말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또 목숨을 잃은 사람 중에 무고한 민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냥 막 갈겼나 보다. 오, 술탄 2개를 던져버렸다고? 경쟁 중인 마약 카르텔 대원이라 할까? 거길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자면 이제 다툼을 벌이는 거고요. 그 와중에 무고한 시민들도 상당수 희생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6년간의 마약 문제 척결 과정에서 약 6만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 살벌한 나라인데 우리 크리스티안은 밝고 잘 자랐네. 아니 근데 가끔씩 한국 사람들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멕시코 가는 것만으로도 마피아를 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아니면 당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몰래 이동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 밀매하기 때문에 솔직히 보기 힘들어요. 멕시코 사람들도 뉴스에 나오는 거 봐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쉽게 거리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게다가 이 시기에 이 마약과의 전쟁을 강력하게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잔혹한 카르텔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좀 전에 자료 화면에서 봤던 로스 세타스의 등장은 여러모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 세타스는 그 핵심 구성원들이 원래 이 조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DEA. 정답. 나도 그 생각. 지원 씨? DEA. 바로 맞추겠습니다. DEA는 오답. 미국 거기는 이제 미국 정부 기관이니까요. 경찰. 정답? 경찰 말고 카메론 씨? 특수수사원 같은. 수사원 말고 정답. 혜성 씨? 군대? 특수부대? 혜성 씨 정답입니다. 군대가 특수부대? 했다고? 예. 군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전제 선포 투입시켰던 군대 그 군대요? 예. 아, 그러니까 그 특수부대에서 경력을 쌓고 카르텔로 가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와. 멕시코 대단하다. 특수 부대 원인이 어땠겠어요? 전투 기술이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과 다르게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을 거고 그 자체로서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인데요. 그리고 또 로스세타스는 일종의 구인 플래카드까지 내걸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사진으로 볼까요? 구인 플래카드? 크리스티안 씨? 해석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이거는 있어.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이제 로세타스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원한다. 군인, 엑스 군인 다 가능. 네. 와. 월급도 좋고 음식도 주고 가족도 돌봐준다. 돌봐준다. 맞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 2006년에서 2012년에 멕시코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결코 성공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완전 실패인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찰의 부패 또는 뭐 무능력이랄까요.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멕시코 경찰의 부패가 어떤 수준이냐 하면 2001년에 창설된 검찰청 산하의 수사기관이 있는데요. 그 부패 혐의로 아예 2009년 6월에 그 조직 자체가 해체됩니다. (2010년 8월에는) 연방 경찰 34,500명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3,200명이 부패 혐의로 해고됐고 또 다른 465명의 경찰이 임무 수행 소홀로 면직됐습니다. 이런 뭐랄까요? 어마어마하네. 마약 카르텔을 상대해야 할 경찰이 이제 부패하거나 이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뼈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일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옛날 동안 이제 벌어지고 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힘들긴 해요. 특히 그때 갈데론 대통령이 있었을 때 우리 대통령 중에 제일 가장 많이 욕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이중적인 역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은 멕시코 마약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왜냐하면 최대의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본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09년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 12살 이상의 국민의 8.7%? 이걸 계산을 하면은 2,100만이 넘어가는데요.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또 하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준군사화될 때에 그 사용하는 무기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많이 올까요? 예, 출처가 주로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이중적 역할에 대한 만평을 하나 볼까요? 2011년 6월에 이 만평 제목이 불쌍한 낡은 멕시코였습니다. 이 만평은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마약을 사들이는 와중에 총기를 수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그래서 멕시코의 폭력 사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인 남자가 있죠. 불쌍한 멕시코. 마약 거래를 그만두지 않는 한 저 모든 폭력은 멈추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미안해요. 뭐 미안할 게 없는데 이제 실제로 전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Pobrecito México, tan lejos de Dios y tan cerca de los Estados Unidos. 불쌍한 멕시코.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구나라는. 미국에서 마약도 하고 사고 그러는데 전쟁, 죽음, 피 모두 다 멕시코에 있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 라틴 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은 어떤 상태일까요? 2022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 연관 범죄로 61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마약 카르텔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멕시코가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걸까? 1980년대하고 1990년대에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국경을 넘어서 교육과 투자가 늘어났지만 동시에 범죄와 테러도 범위가 확대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 경찰이나 치안 예산이 이제 줄고 사설 경호업체,
맡기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갱 조직이 그런 역할을 맡는 기막힌 사태도 이제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책임 역할이 실종되면서 일종의 치안의 외주화가 일어났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마저 벌어진 것이죠. 호치민이라는 이 도시는 베트남 전쟁 기간 내내 소용돌이 치는 격전지였습니다. 베트남에는 당시에 남과 북이 서로 진영이 나뉘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당시에는 원래 도시 명칭이 사이공이었죠. 근데 전쟁의 결과로 뭐예요? 호치민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바뀐 거구나. 먼저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북베트남에서 베트남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절대적인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사진을 볼까요? 바로 베트남의 국부로 평가받는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공산주의 세력을 통합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초대 주석이 된 인물입니다. 호치민이 베트남에서는 거의 국민 영웅인 거죠? 네, 맞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을 위대한 영웅 그리고 현명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진 베트남의 전국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걸려 있는 사진이에요. 모든 학교예요? 네, 모든 학교. 호치민은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오랜 또 잦은 그 외세의 침략과 수탈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19세기 말에 제국주의가 팽배할 때 베트남을 누가 지배했습니까? 프랑스가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0년 여름에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해버리죠. The Germans entered Paris. Drama, history. The day of Hitler's greatest triumph. The day when all the world except the British Empire thought it must be London next. 그러자 어떤 나라가 베트남에 들어왔을까요? 일본. 일본이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일본 통치 기간에 얼마나 식량 수탈이 많았던지 당시 베트남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되게 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슷하구나. 열강들의 계속되는 수탈과 침략에 베트남 사람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때 베트남 독립을 위해서 결성된 이 단체가 있었는데 바로 베트남 독립연맹, 베트민이었습니다. 우리는 통상 월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베트민의 수장으로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지원 씨 호치민이었습니다. Saigon was in a state of civil war. The rebel Bin Xuyen movement tried to incite the...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호치민과 베트민들에게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일본이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러는 사이에 호치민 세력은 곧바로 하노이로 가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완전한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다시 온 거예요. 왜? 일본이 갔으니까. 이거 옛날 내 땅이었잖아. 그래서 식민 지배를 다시 하려고 그랬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결국 두 나라는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에 시작된
전쟁이 1954년에 가야 마무리됩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베트남인가 보네요. 오늘 지원 씨 좋습니다. 베트남이 승리합니다. 1954년 디엠비엠프 유명한 전투입니다. 프랑스가 베트민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조금 얕잡아봤죠. 그래서 완전히 대패하면서 베트민이 승기를 잡습니다. 여기에서도 호치민이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프랑스와 전쟁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독립이 딱 된 걸로 다른 나라들한테 인정을 받은 건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와요, 누가? 독립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베트남 사람들은 들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네바 협의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 협정은 독립을 향한 베트남 사람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어 버려요. 대체 어떤 내용인지 협정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호치민 정부군은 이 북으로, 프랑스군은 이 남으로 이동한다. 정치적 통일 문제는 1956년 7월, 그러니까 2년 안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이후 일체 애국 군대는 지원될 수 없으며 프랑스군은 총선거 때까지 주둔할 수 있다. 뭐지? 그럼 이 17도선 경계로 남북이 또 갈린 거예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북이 17도선을 기준으로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베트남, 그리고 사이공을 중심으로 한 남베트남으로 분단됩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 38도선으로 분단된 것과 아주 비슷하죠?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강대국들에 이렇게 분단됐듯이 베트남도 똑같은 상황이었는 거네요. 그래서 북이 17도선을 기준으로 북베트남에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자리를 잡게 되고 남베트남에는 비공산 세력이 자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남베트남 안에는 또 다른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있을까요? 뭔 조직이지? 뭔가 그 게릴라전 펼치는 베트콩입니다. 사람들 아닌가요? 베트콩. 베트콩. 정식 명칭은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죠. 우리가 보통 베트콩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남베트남 내에서 활약하는 공산주의 게릴라 세력들을 우리가 베트콩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베트콩이라는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페트콩 거기 윗가옹. 윗은 베트남이에요. 공 거기는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베트콩은 베트남 공산주의. 그냥 단순히 그냥 베트콩. 네, 맞아요. 자, 베트콩은 베트남 공산주의자라는 그 뜻대로 공산주의자들이 다수를 이루었지만 베트콩 중에는 베트남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노선이 다른 사람도 어떻겠어요? 17도선이 그어지자 상당수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제네바 협정 이후에 한 300일 정도 기회를 줘요. 이 300일 안에 100만 명 이상의 공산주의를 이탈한 사람이 남쪽으로 오는데 상당수는 카톨릭 교도들, 그리고 이제 돈 있거나 많이 배우거나 재산 있는 사람들은 싫어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국가가 생깁니다. 프랑스를 대신해서 어디 가요? 미국이죠. 예, 미국이죠. 그런 일에는 안 빠져요. 미국이죠. 오늘 지원 씨가 성적이 좋습니다. 거의 맞춥니다. 자, 그런데 제네바 협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뭐 2년 안에 예, 오늘 지원 씨 정말 좋습니다. 2년 안에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선거를 실시하네. 그렇죠. 근데 베트남 입장에 베트민 입장에서는 좋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 미국이 무서워한 게 뭔 줄 아세요? 지도를 잘 보세요. 주변 국가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이 줄줄이 공산화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도미노처럼. 여기에 나온 게 도미노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통일 문제에 미국이 개입한 거예요. 미국 지도자들이 오 마이 갓, 이게 소련 공산주의를 앞두고 또 중국 공산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이 도미노 현상을 막아야 되잖아요. 오직 이게 미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버린 거예요. 북쪽은 호치민이라는 절대적인 지도자가 있고 단결이 돼서 사실 정치, 경제, 문화 부분에서 북베트남은 상당히 안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남베트남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남베트남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인물인지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이름은 응오디엔 지엠.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 시절 내무 대신으로까지 임명됐던 인물입니다. 1954년 수상으로 정계에 복귀했는데 미국이 특히 그에게 힘을 실어준 이유는 응오딘 지엠이 열렬한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를 뼛속같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남베트남은 이 황제가 있는 군주제가 유지되었는데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 응오딘 지엠이 등장하면서 큰 변화의 기록이 서게 됩니다. 자, 군주제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응오딘 지엠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지 이제 국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1955년 10월에 국민투표가 시행되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득표율 98.2%. 우와. 98.2%. 우와. 다 찍었네 그냥. 지지를 얻은 응오디엔 님이 남베트남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98이 너무 많지 않나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문제 한번 낼게요. 정식 문제 한번 낼게요. 응오디엔 님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썼던 전략은 무엇일까요? 아, 정답. 타일러 씨. 투표 조작. 정답. 지지를 받은 이유는 그의 동생이 선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렇죠. 98%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Vietnam Premier Diem was still in office when we received these pictures. Unfortunately, the West does not agree about Saigon. 그런데 응오진 지엠을 통해 남베트남을 안정화시키려 했던 미국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갑니다. 응오진 지엠은 공포 정치를 펼치게 되고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지엠은 반체제 인사들을 공산주의로 몰아서 투옥하고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약 12,000명이 처형당합니다. 1955년에서 58년까지 정치범으로 수감된 사람이 약 4만 명에 이릅니다. 응오진 지엠이 이렇게 공포 정치 속에서 베트남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동안 남베트남에서는 어떻게 해서요? 베트공 세력이 훨씬 세력을 확장하겠죠? 왜? 남베트남 정권에 대해서 반체제 인사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 처음 미국이 베트남에 개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산주의를.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그 당시 대통령이 존 F 유명한 케네디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게 CIA에서 오는 정보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복잡한 거예요. 자칫하면은 완전히 남베트남이 공산주의로 넘어갈 것 같아요. 베트콩 세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미군을 비밀리에 더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케네디가 승인하는데 1961년 5월 미국은 베트남에 400명의 특수부대와 100명의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미군이 투입된 이후에 남베트남의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아, 아닐 것 같은데. 반기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더 혼란스러워졌을 것 같아요. 안심 생기고. 그렇습니다. 왜 들어왔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응호진 GM의 폭정은 계속갑니다. 반정부 세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응호진에 대한 민심은 폭발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문제는 이제 다음 대통령 손에 쥐어지게 돼요. 케네디 이어 대통령에 오른 대통령이 누구죠? 좀 많이 못 들어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케네디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었습니다. LBJ. LBJ로 얘기하죠. 사진 한번 볼까요? 사실 존슨은 국내 개혁파예요. 그래서 미국 내 개혁에 치중하느라 베트남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베트남 상황이 특히 베트콩 문제로 최악으로 치닫게 되자 존슨의 측근들은 강력한 군사작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존슨은 망설이게 돼요. 그 이유가 뭐 있을까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존슨이 국내 계획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괜히 불필요한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서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트남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했던 미국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벌어진 곳이 오늘 우리의 두 번째 여행지입니다. 따라볼까요? 네. 이 동킹만에서 베트남의 운명을 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동킹만은 보시다시피 베트남 동쪽에서 중국 사이에 있는 만이죠. 위치를 보면은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게 예측이 되죠. 자, 미 해군은 17도선 분단 이후에 동킹만 연안을 계속 이제 순찰을 했습니다. 그날도 동킹만 앞바다를 순찰하던 매독스라는 구축함이 아무런 사전포고 없이 북베트남 함정으로부터 사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나 바로 대응 사격을 하지 않고 워닝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틀 이후인 8월 4일 북베트남이 또다시 공격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공격까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미국은 결국 군사적 대응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미국 측이 밝힌 동킹만 사건의 전문입니다. 자, 두 번째 공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당일 저녁에 존슨 대통령이 대국민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함정들은 방어적 태세만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북베트남의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남베트남 국민과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은 배가 될 것이다. 이 선언문과 함께 이제 의회에서 이른바 동킹만 결의안 레졸루션이 진행이 됩니다. 하원에서 416대 0, 상원에서는 88대 2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됩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존슨 대통령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군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침략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존슨 대통령 지휘 아래 베트남 내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동킹만 사건 이후 이제 미국과 북베트남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 쐈어 그것도 배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도 통킹만 사건이 뭐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첫 번째 공격은 사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북베트남도 인정을 했고 나중에. 근데 두 번째 공격이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의 진위를 두고 북베트남과 미국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죠. 통킹만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두 번째 공격은 없는 걸로 이렇게 네. 배웠어요. 1995년도에 미 국방부의 그 장관 그리고 베트남의 참모총장 하노이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거기서 베트남의 장관은 그 2차가 없다고 그냥 미국에서 날조한 거라고 이렇게 답한 일도 있었어요. 타일러 씨는 미국 쪽 입장은 어떤가요? 학교에서 배울 때 동킹만 사건이 그냥 가짜였다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가짜라고? 예, 예. 그냥 조작한 거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왜냐면 기밀 문서가 이렇게 유출이 된 건지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신문에서 기사가 나가고 이게 사실이 없었던 공격이었다. 하지만 존슨이 오판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이 미국이 개입한 이상 쉽게 끝날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 존슨의 참모들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당시 국방부 장관인 맥나메라와 남베트남을 총괄하는 미국의 장군과의 대화를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하키스 장군, 북베트남을 진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약 6개월쯤 걸릴 것 같습니다. 남베트남 병력의 지휘권만 저에게 이양된다면 상황을 바로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만. 6개월 만에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 개입에서 철수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0년은 넘지 않았나요? 예, 10년. 그 당시 기준으로는 베트남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의 이런 위상을 시험할 수 있는 전쟁터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세계 최고의 수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이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그때 냉전 체제였으니까 또 이렇게 소련이나 중국이랑 마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17도선이 그어졌죠. 미국의 이 전쟁은 주로 그 밑에서 남베트남에 있는 베트공을 척결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17도선을 넘어서 북베트남과 전면전을 벌이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소련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차 하면은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미국은 17도선 이하로 제한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5년 11월 14일 미군과 북베트남군 정규군의 첫 정면 충돌이 벌어집니다. 미국과 북베트남의 전투가 이아드랑이라는 이 지역에서 벌어진 건데 먼저 이아드랑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아드랑은
캄보디아 쪽에 캄보디아랑 같이 있네. 예스, 캄보디아의 접경이고 라오스도 굉장히 근접해 있죠. 정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먼저 이 이하드랑 계곡, 이하드랑을 확보를 하면은 이제 중원으로 진격을 하겠죠. 해안까지 내리달립니다.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남베트남 전역에서 베트콩들이 뭐예요? 무장 봉기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남베트남을 단숨에 공산화시키겠다는 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앙드랑에서 첫 정규전에 임하는 미군의 전략이 뭐였을까요? 베트남 전쟁을 일컫는 용어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최초의 헬리콥터 전쟁. 그래서 바로 헬기였습니다. 일단 이것은 정글보다 약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대 확보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기를 투입해서 병력을 쉽게 투입하고 퇴각시킬 수가 있었겠죠. 지금은 이제 익숙하죠. 그 당시만 해도 헬기를 전투 전략으로 사용되기가 그때는 생소했죠. 베트남 전쟁은 미국 최초의 공중 강습 부대가 활약한 전쟁입니다. 실제로 이 전투에서 포병대원을 67번이나 헬기가 전투 위치에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의 주력 폭격기인 B-52가 이때 최초로 전투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괌에서 발전한 15대의 B-52 폭격기가 이하드랑 이 폭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65년 11월 14일 전투의 결전의 날이 다가옵니다. 미국의 헬기들이 속속들이 이하드랑 계곡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북베트남 군의 병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무려 3개 연대가 포진해서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 남의 이 3개 연대가 미군들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차하면은 미군이 뭐예요? 포위돼서 압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지휘관인 무어 중령이 중대한 결심을 내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정식 문제가 나갑니다. 정식 문제. 자, 위기에 몰린 무어 중령은 미국 본부에 급박한 요청을 보내게 된다. 어떤 요청이었을까? 정답. 지원 씨. We are soldier라고 하는 거는 뭔가 마음 먹은 거야. 저희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위치에 폭탄을 투하하십시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받더라도 전쟁이 지면 안 되잖아요. 가능한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때리십시오. 우리 죽어도 폭격을 하십시오. 괜찮으니까. 그 코드가 유명한 브로큰 에로우, 부러진 화살이라는 얘기죠. 그때 투하된 게 앞에서 봤던 네이팜탄입니다. 아니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으면 아군에까지 피해를 입히면서. 근데 저기 이해는 가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쓴 거죠. 어차피 죽는 상황이에요. 자, 이하드랑 전투는 미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각 군의 피해 상황을 한번 볼까요? 미군이 사실 300명이 넘치는 약 300명이 전사한 데 반해 북베트남 피해는 전사자가 약 1,8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가 북베트남과 미국에 남긴 교훈이 뭐였을까요? 일단 베트남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정확합니다. 알았을 것 같아요. 미국이 얻은 교훈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이들의 정신력에 놀라 자빠집니다. 북베트남 입장은 어땠을까요?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베트남 쪽에서는 본인들이 승리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규전 가지고는 승산이 없겠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전면전은 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꺾기 위한 베트콩의 전술은 바로 뭐예요? 그래서 빽빽하게 이어진 이 정글에서 게릴라전을 준비합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대낮에도 하늘을 가려서 어둡게 만들 정도 맹그로브 숲이 약 40만 헥타르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의 면적이냐 하면 서울의 6배 이상이 되는 면적입니다. 그런 게 철의 삼각지였습니다. 베트콩의 최대 거점지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것인데 미군이 이 전투하기는 굉장히 빽빽한 정글입니다. 그런데 전투가 쉬웠겠어요? 자,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정글을 헤치고 가야 됩니다. 게다가 베트콩은 게릴라전이잖아요. 갑자기 나와서 공격하고 갑자기 사라져요. 진짜 무섭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베트콩을 민간인과 복장으로 보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트콩을 색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베트콩들의 이 게릴라전의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또 유명한 구치 터널입니다. 아, 구치 터널. 철의 삼각지의 핵심 요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터널인지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와, 저렇게 깊게 팠어? 개미굴 같은 거 맞아요, 맞죠? 맞아요. 엄청나다. 이거는 구찌라는 지역에 만들어진 건데 게릴라전을 펼치는 베트콩의 전략적 요충지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동하는 게 눈에 띄질 않겠네요. 저 안에서. 그렇죠. 보급품을 수송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던 이 터널입니다. 이거 저거 만들기도 쉽지 자, 않았겠다. 부엌 보이죠? 네. 이게 뭘까요? 침대. 병원. 병원. 뭐야, 교회야? 예배당.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연극을 봐요? 연극 무대를 올릴 수 있는 극장이 공간까지 있었다고요? 만들어집니다. 저 안에 원래 있었나 극장이? 본데? 이 정도. 그래서 이 구치 터널은 전력 보강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도록 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 저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구치 터널은 베트남 전쟁 때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프랑스와의 전쟁 때? 혜정 씨가 맞았습니다. 프랑스를 상대로 독립전쟁할 때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는 터널 길이가 48km였는데 미국과 베트남 전쟁하는 기간에 250km로 늘어납니다. 와. 그래서 이 사이공 강에서 이 캄보디아까지 국경까지 무려 250km. 진짜 길다. 와. 아,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저 구치 터널을 손이랑 호미로 다 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굳이 터미널은 다른 특수한 장비 필요 없이 그냥 사람의 맨손 그리고 호미하고 바구니 이렇게 서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손으로 대단하다. 어떻게 900km를 장인들이 진짜. 할 수가 있죠? 이 구치 터널을 찾기가 미군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국으로부터 뭔가를 공수해 옵니다. 뭐였을까요? 개가 아닐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바로 맞히네요.
자, 그럼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터널 수색을 위해 탐지견을 공수합니다. 그래서 문제 나갑니다. 구찌 터널 수색을 위해 미군은 저먼 셰퍼드 등 탐지견 4,000마리를 공수해 온다. 이때 베트콩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했을까? 그 개 후각을 막아야지 뭐. 그렇죠. 그러려면 정답. 뭔가 마늘이나 양파 같이 되게 자극적인 걸로 그 후각을 마비시킨 거 아닐까요? 지원 씨가 50% 맞췄으면은 혜성 씨가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극적인 다른 거. 정답. 지원 씨. 향신료 같은 베트남 고유 향신료들 있잖아. 그걸 태워서 이렇게 그쪽으로 내보내는 거지. 향신료 근접했습니다. 자극적인 향신료? 정답. 혜성 씨. 그 베트남 팟타이 같은데 고수, 쓰이는 좀 자극적이어야 되니까 고추나 고춧가루 아닐까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고춧가루를 터널 입구에 뿌려서 개의 후각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자, 개가 이게 추적하다가 고춧가루를 흡입하면 어떻겠어요? 재채기. 난리가 나죠. 강이 엄청 맵지. 뛰어들고 난리법석이 납니다. 또 베트콩들은 미군들의 굉장히 익숙한 비누 있잖아요. 네. 비누를 구해서 자기들 전투복에 발라놔요. 그러면 미군 냄새가 나게. 그렇죠. 그래서 교란을 시킵니다. 이야, 똑똑하다. 그러나 이런 탐지견 작전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군 입장에서는 구찌 터널의 또 다른 문제는 터널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영상 봤죠? 너무 좁은 거예요. 입구 통로가 너비가 80cm, 높이가 한 80cm로 사람 한 명이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했겠죠? 맞아요. 그때 제가 구찌 터널 관광 갔을 때도 남성분들은 거의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 폭이 너무 좁아서 막 이렇게 말라야만 네, 들어가는구나. 마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습하고. 그렇겠지.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뭐 치사도 하고 잠도 자고 전쟁 준비도 하고 그걸 다 가능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미군들의 손안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트콩들이 곳곳에 숨겨놓은 함정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부비트랩.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위장 폭탄을 곳곳에 숨겨놓고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펀지 스틱이라고 하는 건데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죽창을 만들어서 끝에다가 독을 바릅니다. 어떻겠어요? 미군들은 다리에 이제 걸리게 되죠. 진짜 무시무시하다. 이거 뭐지?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게 더 메이스라는 부비 트랩인데 이 나무 공으로 이게 스파이크를 박습니다. 적어도 무게가 20kg가 넘어요. 적어도 20kg가 넘습니다. 그래서 줄을 당기거나 설치한 줄을 미군들이 밟으면 뭐 이게 미군들이 닿게 되면은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미군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가장 피가 많았던 부비 트랩이 이거예요. 이게 카트리지 트랩이라고 그러는데 총알 보이죠? 네. 큰 총알 밑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길에다가 위장해서 묻어둡니다. 만약에 미군들이 걷다가 위에 뾰족한 총알을 밟는 순간 밑에 있는 못이 뭐예요? 방화사 역할을 해서 발사가 되는 거예요. 미군들은 저런 무기들을 듣도 보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군들에게 어마어마한 손실을 주는데 가장 이게 무서운 게 미군들의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협을 한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미군들 사이에서는 베트콩을 상대하기 위한 일종의 부적을 만들게 됩니다. 부적? 여기서
기다리는 정식 문제가 나갑니다. 미군들은 베트콩들을 이기고 싶은 마음에 철모에 이것을 꽂아서 다니기도 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일단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무섭잖아요, 미군들이. 그래서 이 베트콩을 좀 안 무섭게 마음에 좀 약간 위안을 하기 위해서 놀랍습니다. 모자에 뭐 완두콩이라든지 뭐 이런 콩을 진짜 이렇게 귀엽게. 완두콩 나오기 전까지는 100% 맞았습니다. 근데 완두콩 때문에 지원 씨 땡. 어쨌든 오늘 지원 씨 놀랍습니다. 거의 맞춰요. 콩 위에 거의 다 지원 씨. 게릴라 작전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게릴라를 하겠다라는 심경으로 그 풀숲 같은 걸 머리에 철모에 꼽아요. 아, 머리에 나무를 단다. 나무를 답니다. 규현 씨 땡. 화분을 꼽는다. 뭐지? 철모에 꽂을 수 있는 거, 뭘 꽂을 수 있죠? 정답. 뭔가 행운을 상징하는. 행운? 네이클로버. 그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세요. 행운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행운의? 힌트가 됐습니다. 행운의 상징. 아, 정답. 타일러 씨. 패? 카드 패? 뭐라고? 타일러 씨. 뭐라고? 타일러 씨. 정답입니다. 뭐라고요? 뭐? 카드 패가 이제 트럼프 카드. 트럼프 카드. 아, 트럼프 포커 할 때 에이스? 에이스나 킹이나 뭐 이런 거 아, 그만큼 어떻게 간절했나 꽂았는지 보다. 한번 볼까요? 사진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죠. 에이스. 아, 에이스. 공통되는 게 스페이드 에이스. 죽음의 상징이죠. 프랑스 미신에 이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베트남이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베트남 사람들이 그걸 아마 들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은 게 최첨단 무기를 쓰는 미군이 저런 행운의 부적을 미신처럼 믿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왜 미군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 전쟁의 그런 무서움을 극복하고자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구찌 터널과 함께 베트콩들의 게릴라 전술에 핵심적인 요소를 이용된 것이 또 있습니다. 이른바 유명한 호치민 루트. 그래서 호치민 루트는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 베트콩들에게 무기와 인력을 전달하는 루트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갔네. 예,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이 북베트남은 이 호치민 루트, 호치민 트레일을 통해서 베트콩들을 지원했던 거예요. 아니 미국이 그래도 공중으로 다 보고 다니잖아요. 이 호치민 루트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잘 알았죠.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아까 미국 입장에서는 제한된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손이 묶인 전쟁.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침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미군이 선택한 게 공습을 시작합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라오스에 무려 58만 차례에 달하는 공중 폭격을 합니다. 이때 미국이 쏟아부은 폭탄의 양이 무려 2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와, 얼마나 많은 폭탄을 투하했던지 지금도 라오스에서는요, 이 폭파되지 않는 이 폭탄이 30%나 있습니다. 이야. 무려 8천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금 라오스는 불발탄, 폭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라오스입니다.